자, 여러분 1교시 마무리하고 이제 2교시로 돌아왔습니다. 용어의 정의 중요합니다 하고 출발하면서 두 번째 정의가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자, 막 지나간 1교시에서 중요했던 게 뭘까요, 여러분? 자, 지금 이제 입문 과정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입문 과정에서 많은 내용을 다 듣는다기보다는 그래도 1교시에 들었던 것 중개업은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허, 신, 허, 등 정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신호 등으로 규제하였다. 서론에서 들었던 내용. 그 다음 제1조 목적은 약 12번 이상 출제가 되었는데 최근에는 잘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1조 목적도 많이 강조했고 이제 본 수업이 용어의 정의부터 출발하는 거고 용어의 정의 첫 번째 중개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중개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살짝 그림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앞으로 이 그림을 수십 번 볼 거라 그랬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매도인, 사는 사람을 매수인 이렇게 부르겠죠. 여기 개업 공인중개사가 뭐 합니까? 중개를 하고 있는 그림인데 자, 제2조 1항에서 중개라는 정의는 이 그림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다시 복습 한번 해볼까요? 중개가 무엇입니까? 하면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이렇게 갑니다. 주로 부동산이겠죠. 자, 이 물건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인 갑과 을 사이에 이 물건을 뭐 합니까? 두 사람이 매매도 하고 교환도 하고 임대도 하면서 그 박해 권리라는 게 있는데 이 그 박해 권리가 중요합니다. 그 박해 권리의 덕실이 변경합니다. 어떻게 변경하죠? 매수자가 대금을 납부하면 이 아파트의 소유권이 이렇게 넘어오잖아, 지금, 그죠? 소유권이 넘어오는 것을 샀다, 그러니까 그를 매매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덕실이 변경하는 것을 알선해 주는 것, 이를 중개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중개라는 정의를 앞으로 이 그림으로 수십 번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림을 보시면서 용어를 암기하셔야 되고, 자, 그때 그 바크의 권리 아까 살짝 강조했지만 요거 싹 빼고 시험에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중개라는 것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그 물건을 매매, 교환, 임대차의 덕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 하면 매매, 교환하는 것도 중개가 맞잖아. 그죠? 근데 용어의 정의에서는 안 맞잖아요. 그 바크의 권리가 빠졌으니까. 그래서 이 용어는 이해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글자 그대로 토식 하나까지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 그 바크의 권리 이런 걸 딱 빼고 이제 틀린 걸 찾아라. 이렇게도 물었고 당연히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그 다음 그 밖의 권리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렇게도 문제가 연결이 될 겁니다. 지금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용어를 글자 그대로 암기한다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중개라는 정의를 공부했다면 이제 두 번째 공인중개사에 대한 정의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 이 공인중개사는 정의도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암기한다고요? 공인중개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해 자격을 취득한 자, 요걸 암기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걸 암기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지. 지금 저 넓은 사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그분들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가 뭡니까? 하고 물으면 80%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맞잖아. 우리가 생각하면 시험에 합격한 사람 맞죠?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라고 교재에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합격한 사람 하면 틀려요. 취득한 자라고 돼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단어는 이해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죠? 여러분, 우리끼리 이야기할 때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래, 공인중개사 맞잖아요. 또는 시험에 합격해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 길에 다니는 사람 붙들고 공인중개사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90% 그렇게 대답합니다. 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합격을 해서 지금 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 우리가 이해할 때는 다 맞는 말이지만 시험 용어로는 틀립니다. 암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자격을 취득한 자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암기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을 대충 그래 공인중개사 맞잖아 이렇게 연결되면 이 단어는 절대 점수를 못 받습니다. 취득한 자를 연결하셔야 되는데 이 취득한 자가 세 사람이 있습니다. 아, 이것도 중요하죠. 아니 무슨 공인중개사가 세 사람인데 싶으지요. 여러분, 첫째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 개업 공인중개사도 있습니다. 세 번째 소속 공인중개사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공인중개사는 뭐라 그랬죠? 자격을 취득한 자인데 종류가 세 종류가 있다니까요. 첫째 공인중개사, 두 번째 공인중개사,
세 번째도 공인중개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모두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다라는 걸 못 느끼면 점수하고 연결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마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아니 무슨 공인중개사가 세 종류나 될까요? 싶으죠. 자, 세 종류 지금부터 구분해 봅시다. 1번 공인중개사는 뭐죠? 방금 했잖아. 자격을 취득한 자. 자, 자격을 취득했는데 이 사람은 자격증이 어디 있을까요? 장롱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느낌 왔습니까? 자격을 취득해서 자격증이 어디 있는 사람? 장롱 속에 있는 사람. 자, 여기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하고 자기 이름으로 개업을 한 사람이에요. 개업한 사람을 우리 현장에서는 사장님이다. 주로 이렇게 부를 겁니다. 이 사람은 자격증이 어디 있을까요? 개업 공인중개사도 자격증이 있잖아. 지금 취득했으니까. 자격증이 사무소에 게시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장롱 속에 있는 사람. 여기는 사무소에 게시되어 있는 사람. 자, 세 번째, 소속 공인중개사도 자격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소속 공인중개사니까. 자격증이 어디 있을까요? 역시 중개사무소에 걸어놓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안 걸어놓으면 100만 원 과태료입니다. 어쨌든 간에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을 가진 직원을 말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공인중개사가 몇 종류가 있다? 세 종류가 있고 이 세 종류는 모두 다 다른 사람이다. 이거를 구분 못하면 점수하고 연결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공인중개사라는 단어는 얼마나 단조롭습니까?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지금도 공인중개사 자격을 따려고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이런 종류가 세 종류가 있음을 기억하셔야 되고 세 종류가 모두 다르다를 익히셔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굉장히 수업에서 강조해도 사실은 여러분들 잘 연결 안 됩니다. 왜 그러면 자기가 알고 있는 기준에 그냥 기준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입문 과정에서 여러분이 따라오셔야 될 것, 일단은 이해하지 말자, 무조건 암기하자, 이런 느낌들을 익히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거 다 몰라도 되죠? 왜? 시험 때까지 알면 되는 거지. 오늘 하루에 다 알아야 될 이유는 없죠. 근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뭐를 강조하더라, 이 정도의 느낌을 가지시는 시간. 그게 이제 이런 입문 과정에서 필요한 시간입니다. 자, 다시 공인중개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지, 자격을 취득해서 중개업을 하는 자, X, 자격을 취득하고 뭐 자격증을 게시한 자, X,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를 공인중개사란다, X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격을 취득한 자. 글자 그대로 암기할 것. 그리고 이 공인중개사는 모두 몇 종류가 있다? 세 종류가 있는데 세 종류는 모두 다른 사람이다를 익히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하나 전부 다 공부해야 될 내용이겠죠. 자, 두 번째, 공인중개사라는 자격 용어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합니다.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공인중개사는 무엇입니까? 하면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간첩입니다. 간첩. 간첩이라는 말은 공부하러 왔는 척하고 공부 안 되는 사람을 간첩이라고 그럽니다. 반드시 공인중개사는 어떻게 암기해야 된다? 자격을 취득한 자. 정확하게 따라갈 것. 그 종류는 세 종류가 있는데 세 종류는 모두 다 다른 사람이다를 익히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정의입니다. 중개업이라는 정의가 들어옵니다. 또 중요합니다. 용어의 정의는 어차피 중요하다 그랬고 매회 한 문제가 나오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1번의 정의가 중개에 걸려 있다면 시험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중개업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중개업이라는 용어를 공부할 때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중개업은 글자가 세 글자잖아요. 그럼 글자가 세 글자니까 조건이 세 가지. 저절로 연결합니다. 첫 번째 조건, 중개업이라 하면 1번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어야 하고 2번 일정한 보수를 받고 3번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조건이 세 가지입니다. 자, 다시 얼마나 단조롭게 접근을 하는가 하면 중개업은 글자가 세 글자다. 그죠? 그래서 조건이 세 가지. 첫째,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어야 합니다. 자, 다른 사람의 의뢰라 하면 하나 사주세요, 팔아주세요가 있어야 되고 반드시 보수를 받고 보수 안 받으면 중개업이 안 되는 거예요. 보수를 받고 세 번째는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해서 세 가지 요소를 요구합니다. 자, 5년 전에 이렇게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용어로서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중개라 하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이렇게 나왔어요. OX. X. 왜 X? 보수가 빠졌잖아. 그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보수가 빠졌잖아요 하니까 이제 빠진 걸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이거를 보수를 빼고도
시험에 나오면 그렇게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중개업이라 하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하면 설렁설렁 공부하신 분은 어디가 틀린지를 못 찾아냅니다. 다시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X에 X 반드시 보수를 받고 보수가 빠지면 틀립니다. 이 조건이 세 가지. 자, 이 단어는 이해하시면 안 되고 암기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 가지 조건에서 이제 문제가 들어오기 시작하겠죠. 중개업이라 하면 중개사무소를 갖추고 이렇게 이제 틀리게 들어온다고요. 여러분 지금 현장에 나가보면 전부 중개사무소 갖추고 일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중개업은 중개사무소를 갖추고 다른 사람의 의뢰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하면 일반적으로 공부하신 분은 틀린 데를 못 찾아냅니다. 다 현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중개사무소는 요소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이 단어는 이해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죠? 자기가 혼자서 이해를 하고 보면 틀린 데가 없다니까요. 현장에서 다 중개사무소를 갖추고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암기라는 말은 일정한 단어를 빼도 틀리지만 쓸데없는 걸 보태도 틀리는 겁니다. 더더욱이 중요한 거 오늘도 1교시 이런 말 했죠.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 등록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진절머리 나도록 들을 겁니다 라는 이야기까지 했는데, 자, 중개업이란 등록을 하고 다른 사람의 의뢰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하면 X입니다. 여기 등록이라는 요소가 있다 없다? 없잖아. 그죠?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중개업이 됩니다. 여러분 등록이라는 절차는 영업을 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는 거예요. 자, 밖에 나가면 지금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 전부 다 뭐 했죠? 등록을 받고 지금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계시는 분들이 전부 등록을 받고 중개업을 하고 있지만 이 등록은 중개업의 요소는 아닙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이 어렵다고 여러분들이 당연히 딱 보면 현장에 있는 사람들 다 사무소 갖추고 있는 거 보셨죠? 또 다 등록을 했어. 만약에 등록을 안 하고 영업하면 3년 징역 3천만 원 벌금이에요. 그러면 3년에 3천만 원이라는 중개사법에서 가장 센 형벌을 받으니까 전부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지만 등록은 중개업의 요소가 아니라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용어의 정의는 암기해야 된다. 지금 이것을 요구합니다. 글자 그대로 암기할 것. 이렇게 굉장히 강조해도 놓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은 오늘 입문 과정에서부터 시험 때까지 꾸준히 관리하는 거예요. 자, 반드시 세 가지를 암기하는데 있는 내용을 빠뜨려도 틀리지만 쓸데없는 놈을 갖다 붙여도 틀립니다. 여기까지 익히셔야 됩니다. 중개업이라는 정의는 시험에서는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용어의 정의 6가지가 다 중요한데 그래도 1, 2, 3번이 중요하다 이렇게도 이야기했지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건 중개업이 가장 많이 나왔고, 자, 여기서 또 여러분 하나 배워야 될 게 이런 세 가지 요소라 했는데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이렇게 들었잖아. 그죠? 그러면 업의 요소를 체크하셔야 된다고. 자, 이 업이라는 것은 반드시 세 가지 요소입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그 행위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면서 영리성을 가지고 있을 때 업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중개업의 요소는 좀 양이 많아졌잖아요. 자, 봐요. 첫 번째, 다른 사람의 의뢰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면서 영리성을 요구하더라. 그래서 모두 몇 가지? 6가지를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업이라는 뜻의 개념도 유권 해석으로서 시험에서는 중요합니다. 이걸 이렇게 전달해 볼까요? 여러분, 업이 되려면 이런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보통 이런 말 하죠. 내 친구가 식당업을 한대. 자, 그럼 여러분 친구가 식당업을 한다. 이렇게 업을 하면 불특정 다수, 누구라도 들어오면 뭐 밥 퍼주겠죠. 불특정 다수, 특정한 사람에게만 해주는 건 아니잖아. 그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번 합니까? 계속적이고 반복적입니까?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밥을 풉니다. 그리고 나갈 때 돈 받는 거 보셨나요? 영리성. 그러니까 내 친구는 식당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죠? 가정주부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밥을 풉니다. 가정주부가 누구를 대상으로? 특정인만 대상으로 하죠. 가족들만 대상으로. 그러니까 요거 조건이 안 맞지. 그 다음 그렇게 밥을 퍼주고는 예를 들어서
뭐 아바이는 5,000원 내고 딸은 그냥 먹어라. 돈 받는다 안 받는다. 영리성이 전혀 없죠. 그러면 가정주부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밥을 푸더라도 우리가 식당업을 한다 이런 말을 안 한다고. 그죠? 그러면 업이 되려면 반드시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 걸 느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업이 되려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그 행위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면서 영리성을 요구하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중개업의 요소가 이제 많아졌죠. 6개. 다른 사람의 을에 보수를 받고 중개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면서 영리성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까지 익히셔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얼마나 시험에 자주 나오는지 그죠? 우연한 기회에 단 한 번 부동산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았다. 이거 중개업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우연한 기회에 한 번. 이래 되면 무조건 중개업이 안 되죠. 왜? 계속적이고 반복적이게 한다 그랬잖아. 그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실제 여러분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만납니다. 공인중개사 합격자인 김미숙은 실제 출제 문제입니다. 김미숙은 대학생을 상대로 하숙집만을 알선하고 일정한 보수를 받았다. 이 일정한 보수를 받은 김미숙에게 3년 징역 3천만 원 벌금에 처한다. 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만약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만났다면 이게 O입니까? X입니까? 출제했던 문제입니다. 자, 다시. 공인중개사 합격자인 김미숙이 대학생을 상대로 하숙집만을 알선하고 일정한 보수를 받았다. 수수료를 받았으니까 이 김미숙에게는 3년 징역 3천만 원 벌금에 처한다.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OX, O다. 자, 여기까지 알려면 많은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 알아야 될 거. 시험에 합격만 하고 중개업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등록해야 됩니다. 허가를 받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일단 합격한 김미숙이 자, 지금 이 행위가 중개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해야 돼. 대학생을 상대로. 대학생은 특정입니까? 불특정입니까? 불특정입니다. 서울대학교 학생만 대상으로. 그러면 특정돼 있잖아. 근데 대학생은 남학생도 대학생, 여학생도 대학생 누구라고 지칭하지 않았죠? 불특정 다수인 대학생을 상대로 하숙집만을 알선하고 여러분 딱 느낌이 한 번만 하지 않고 계속적인 게 보이죠?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면서 보수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럼 영리성 있잖아요. 그러면 김미숙은 뭐다? 중개업을 한 것에 해당되고 자, 합격만 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무등록업자라고 부릅니다. 예전에는 이를 무허가업자라 불렀어요. 무등록업자는 중개사법에서 가장 큰 제재 3년 징역 3천만 원 벌금에 해당돼요. 자, 그래서 이 지문이 맞다. 여기까지 알려면 자, 첫째 합격만 하고는 중개업을 하면 안 된다도 알아야 되고, 그죠? 그 다음 이 사람이 한 행위가 이 중개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해야 돼. 세 번째는 중개업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무등록에 대한 제재도 알아야만 이 단어를 O라고 정리하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는 시험은 이제 30회가 넘었잖아요. 지금 그죠? 30년이 넘었으니까 단순 암기식을 지향합니다. 단순 암기라는 말은 자, 공인중개사는 뭐 자격을 취득한 자, 이렇게 취득한 자, 이렇게 탁 묻는 거를 단순 암기라 그래요. 단순 암기만 하면 답을 따라가잖아. 그죠? 근데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30년이라는 시험이 진행되기 때문에 취득한 자가 세 종류가 있다는 걸 알아야만 답이 되도록 그렇게 갑니다. 이제 앞으로 공부는 그렇게 하셔야 되고 단순 암기식을 지향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중개업이라는 것은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만 암기해서는 이 김미숙이 O인지 X인지를 찾아내는 훈련, 그죠? 이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죠. 아,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위가 이게 중개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이렇게 용어의 정의에 있다는 것, 이거 익히셔야 됩니다. 이렇게도 나온 바 있습니다. K 주식회사에서는 K 주식회사니까 좀 어렵나요? 코롱 주식회사다 이렇게 바꿉시다. 코롱 주식회사에서는 무주택 사원들을 대상으로 아파트를 임대 알선해주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중개업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자, 코롱 주식회사 무주택 사원이라는 말은 특정한 사람들만 대상으로 했잖아. 그죠? 그리고 코롱 주식회사가 그 사람들에게 아파트를 알선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거 무슨 회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할까요? 복리후생 차원일까요? 아, 복리후생 차원이 지금 영리성이라고 회사가 볼 수는 없지. 그러면 코롱 주식회사가 무주택 사원들을 대상으로 아파트를 매매, 임대, 알선을 하고 수수료를 받았더라도 중개업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기준이 됩니다.
이렇게 중개업이 해당되지 않으면 고용주체가 그냥 중개업을 하면 돼요. 이 법을 따를 필요가 없잖아. 중개업을 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어떤 행위가 중개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이런 모습도 이 용어에서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뭐 그 정도 깊게까지는 알 필요는 없고 용어는 뭐 해야 된다? 암기해야 된다. 이거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암기를 해야지 그 다음에 살도 붙여가는 겁니다. 자, 특히 3번 용어의 정의에서 중개업은 굉장히 중요한 파트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업이 그렇게 중요했다면 이제 여러분한테 시험에서는 또 뭐가 중요할까요? 라고 물으면 이제 드디어 출제될 예상 개업 공인중개사가 들어옵니다. 자, 중개업이라는 게 시험에서 그렇게 잘 나왔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짚으셔야 될 용어 중요한 것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개업 공인중개사는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말이 좀 길잖아, 그죠? 그래서 앞으로 줄여서 개공사 이렇게 부를 겁니다. 만약에 시험 공부를 함에 있어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는요 하면서 저걸 다 읽으려고 그러면 숨 넘어갑니다. 그래서 줄여서 개공사라고 부를 것이고 이 개공사의 정의는 중요하다 이렇게 전달하는데 자 뭐를 암기해야 됩니까? 하니까 개공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하여 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요거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은 전체 용어를 다 따라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용어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핵심적인 것들을 하나씩 딱딱 짚고 있습니다. 아까 핵심적인 건 짚었습니다. 1번 중개라는 정의에서는 그 밖의 권리가 빠지면 안 됩니다. 이거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공인중개사라는 정의에서는 취득한 자,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핵심 단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중개업에 대해서는 양이 많았죠. 세 가지, 다른 사람의 의뢰,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해서 세 가지 요소가 따라옵니다. 이렇게 했죠. 자, 네 번째, 개공사라는 정의에서 여러분 짚어야 될 것, 개설 등록한 자예요. 자, 이 등록한 자를 설적 시험에서 개설 허가를 받은 자 하면 틀립니다. 예전에는요, 영업 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자를 무허가업자라고 부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말 없어요. 지금은 허가제가 아니고 등록제니까 무등록업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허가받은 자면 틀린다. 일단은 등록한 자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걸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등록한 자니까 우리말로 하면 이제 사장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는 사장님인데, 자, 이 지문을 좀 익히셨다면 여러분이 어떤 중개사무소 지금 현장에 나갑니다. 중개사무소 가서 뭐 우리 아파트를 팔아주세요. 또는 뭐 아파트 하나 구해주세요. 또는 내가 뭐 빌라를 하나 세를 얻고 싶으니까 빌라를 하나 구해주세요. 라고 중개사무소에 가보니까 중개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여러 사람이 있겠죠. 자, 첫 번째 우리가 사장님 이런 분도 있고 소장님 뭐 이런 분도 있을 거고 옆에 뭐 부장님 하는 분도 있을 거고 여러 명이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사장님, 소장님, 부장님은 우리가 하는 이야기고 실제로 법률적으로 용어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장님을 뭐라고 불러야 된다? 개업 공인중개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으로 자격증을 가지고 영업을 등록한 자예요. 그 사장님이 개공사예요. 그러면 중개사무소에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여러 사람이 앉아 있으면 개공사는 몇 명일까요? 개공사는 하나밖에 없지. 등록한 자, 그죠? 아무에게나 개공사입니다. 이렇게 부르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뭐 이사장님, 박사장님,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건 우리끼리 부르는 이야기라니까. 법률 용어서는 개공사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무소를 등록한 자. 그죠?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이 있다 그랬죠? 자격증이 있는 직원을 뭐라고 부른다? 소속 공인중개사 이렇게 불러요. 줄여서 아까 소공사 그랬죠? 그런데 그 직원들 중에서 자격증 없이 일하는 분도 있죠. 자, 자격증 없이 일하는 분을 뭐라고 부른다? 좀 이따 공부하겠지만 중개보조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중개사무소에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여러 사람들이 일을 하지만 개공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나 보고 개공사입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된다고. 딱 하나. 그 다음 소공사는 여러 명이 있을 수 있겠죠. 직원이. 그죠? 중개보조원도 여러 명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법률적으로 중개사무소를 구성하는 사람은 대충 어떻게 돼 있다. 또 한번 의식을 해보라고 지금 전달했습니다. 자, 다시 암기합니다. 개공사의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등록한 자. 이거 익히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법에서 그죠? 이런 등록한 자가
이 법상의 개공사가 모두 몇 종류가 있다? 세 종류가 있어요. 자, 역시 이 세 종류를 또 못 찾아내면 점수하고 연결이 안 됩니다. 첫 번째 종류가 뭐다? 법인인 개공사. 이를 중개법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3번 독특하죠?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아, 말도 길다, 그죠? 이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일명 뭐라고 부른다? 부칙 6조의 개공사.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다시 개공사는 몇 종류가 있다? 세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밖에 나가면 개공사들이 쫙 중개사무소 열고 있는 거 보셨죠? 아파트 단지 앞에 세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뭐 법인인 개공사, 두 번째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세 번째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 이게 말이 기니까 줄여서 뭐라고 부른다? 부칙 6조의 개공사다. 이렇게 부릅니다. 아, 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 개공사들이 지금 등록이 돼 있는데, 자, 등록한 자가 개공사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을 한 개공사 몇 명일까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죠? 그래서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그죠? 중개협회에서 지금 현재 등록이 돼 있는 자는 몇 명입니다. 라고 대충 발표한 숫자를 보면 약 12만 6천 명쯤 됩니다. 그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아, 중개협회에서 관리하는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12만 6천 명쯤. 뭐, 또 저 재밌게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지금 34회 시험이 막 끝났는데,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몇 명일까요? 뭐, 그건 굳이 알아야 될 필요는 없지만, 자, 중개협회에서 1회 합격자는 몇 명, 2회 합격자는 몇 명, 이런 표가 있겠죠. 그죠? 대략 약 50만 명 정도가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자, 50만 명 정도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인데, 거기서 등록을 한 자가 얼마라고요? 12만 6천. 그러면 50만에서 12만 6천을 빼면 12만 6천 빼니까 뭐 한 38만 명 남아있죠. 이 38만 명 중에서 소속 공인중개사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약 또 12만 명 됩니다. 그럼 12만 빼면 약 한 24만 명이 남아있죠. 총 자격자는 몇 명인데 개업 공인사는 몇 명, 소속 공인사는 몇 명, 그럼 남아있는 약 20만 명은 장롱 속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통계가 연결이 되니까 이제 중개협회 등에서 이제 자격증을 그냥 가지고만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래서 앞으로 자격증을 숫자를 좀 줄이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지금 많이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자격증 줄이는 방법이 어떻게 되죠? 첫 번째, 시험을 세게 어렵게 내는 거예요. 어렵게 내면 합격자가 확 줄어들겠지. 그죠? 또는 매년 시험 치는 것을 2년마다 시험 치자. 2년마다 시험 치면 매년 나오는 사람보다 반은 줄어들 거 아니라, 그죠? 그래서 2년마다 시험 치자. 또 세 번째는 상대평가하자. 지금은 여러분들이 평균 60점이면 다 합격이다. 이거 알고 계시죠? 절대평가인데 상대평가를 하면 원래는 5천 명만 뽑겠다. 이렇게 상대평가를 하면 1등부터 5천 등까지만 합격이에요. 그러면 내 점수가 90점이 나오더라도 된다는 보장은 없다고. 등수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상대평가하면 합격자가 확 줄어들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밖에서 돌고 있습니다. 그 말은 결국은 앞으로 자격 취득한 자 수를 줄이겠다는 취지죠. 그래서 여러분 기왕 시작하신 거 원래 열심히 공부하셔서 빨리 자격증 따셔야 돼. 나중에는 어려워지면 이제 자격증이 여러분한테서는 영원히 멀어질 수 있다. 이런 것도 한번 느낌을 가져보는 시간입니다. 자, 지금 이 법상에 등록한 자가 세 종류가 있는데 이 세 종류가 있다는 걸 강조하려고 대략 12만 6천 명이 있습니다. 12만 6천이니까 좀 복잡하니까 12만 명이라고 보고 어느 종류가 제일 많을까요? 공인중개사가 제일 많습니다. 대략 얼마? 80%입니다. 뭐 이거는 시험하고 관계없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는데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인 개공사가 80%다. 그러면 약 한 뭐 12만 명의 80%니까 한 8, 9만 명쯤 되겠다. 그죠? 80%. 법인인 경우에 5% 있습니다. 85%.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가 그러면 15% 돼야 되죠. 85니까 10%. 이렇게 이제 100%로 구성이 되는데 자, 여기서 독특한 사람이 하나 보이죠. 이 개공사들의 종류 중에서 어떤 종류는 자꾸 늘어납니다. 뭐가?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늘어납니다. 자, 이게 늘어납니다. 이 말은 뭐가 줄어듭니다. 이 말하고 같잖아요. 뭐는 줄어든다? 부칙유조는 자꾸 줄어듭니다. 이렇게. 이 부칙유조는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니까 우리 법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면서 이제 예전부터 하던 사람의 기득권을 가지고 영업을 하게 해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자들은 자격증은 없는 자들이죠. 자격증이 없으면서 등록한 것으로 봐주는 자들이니까 이 자들은 이제 연로해서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만두는 분만 있지 부칙유조는 새로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지금 꾸준히 줄어들어서 대략 15%인데 언젠가는 이제 0%까지 가겠죠. 언젠가는 0% 완전히 없어지면 이제 그때는 등록 환자는 두 종류만 나올 거예요. 법인인 경영사와 공인중개사. 이렇게 법이 딱 개정이 되면 이제 자격증 없는 사람은 중개업을 못하도록 만듭니다. 법이 그렇게 개정이 될 거예요. 아마 이 개설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가 지금 대략 15%고 세월이 지나면서 자꾸 이렇게 숫자가 줄어들고 0%가 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중개업을 할 수는 있단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죠? 그 사람이 부침6조입니다. 그래서 아주 독특하게 우리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여러분 의사 자격증이 없으면 의사를 못 하잖아요. 만약에 뭐 약사 자격증이 없으면 약사를 못 하잖아. 그죠? 그런데 공인중개사는 이게 자격증이 없어도 중개업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자들을 우리는 옛날에 중개인이라 불렀고 지금은 개설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해서 세 종류가 있다는 걸 의식하셔야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이 몇 프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큰 의미는 없고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것 세 종류가 있는데 앞으로 개공사 하면 저절로 세 사람이 기억이 나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중 개공사가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는 개공사가 뭐 금지하는 행위는 개공사들의 업무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라는 개공사가 나오면 세 사람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연결 안 되면 점수하고 연결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훈련해요. 개공사는 뭐를 암기한다? 등록한 자. 몇 종류가 있다? 세 종류가 있다. 이 세 종류가 있는데 제일 많은 것 공인중개사, 그 다음 부칭일조는 자꾸 줄어든다. 이 정도의 느낌은 가지시고 좀 더 편안하게 설명한다면 지금 아파트 단지 앞에 가면 중개사무소가 쫙 있는 거 보셨죠? 80%는 공인중개사인 개공사입니다. 거기 5% 정도는 법인, 그럼 나머지 15%는 부칭일조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좀 듣기가 편하겠죠. 그리고 부칭일조는 자격증 없이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고 옛날부터 기득권을 인정해 줬기 때문에 이 숫자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전달을 합니다. 개공사라는 정의 중요합니다. 이 개공사로부터 이제 중개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개공사를 중심으로 모든 법이 한 바퀴를 돌리도록 되어 있으니까 개공사 꼭 암기해 놓으시고 정리합니다. 자, 다섯 번째 용어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역시 말이 기니까 소공사 이렇게 부를 겁니다. 자, 소공사라는 정의는 좀 전에 아주 쉽게 설명했습니다. 자격증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직원을 소공사라 합니다. 라고 가볍게 이야기했지만 앞으로 법으로는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소공사라 하면 암기합니까? 개공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갈로 열고 개공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하여 이 말 빠지면 틀려요. 이걸 뭐라고 낼까요? 제외하고 이렇게 시험에 잘 건다고요. 자,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하여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자, 그래서 용어의 정에서 반드시 잡아야 될 것 세 가지입니다. 자, 소공사의 정의 첫 번째 포함, 두 번째 수행, 보조라는 세 단어가 딱딱딱 따라와야 됩니다. 문제 내볼까요? 자, 출제도 문제입니다. 소공사라 하면 개공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갈로 열고 개공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제외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보조하는 자 X. 뭐 때문에 X입니까? 포함하니까. 두 번째 문제입니다. 포함하여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역시 X죠. 수행만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뭐도 한다? 보조도 합니다. 빠지면 틀린다 그랬잖아 지금 그죠? 한 번 더.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하여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자만 말한다. X, 보조가 빠졌고 또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하면 그것도 X예요. 수행이 빠지면 안 되니까. 결국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뭐다? 딱딱딱 세 마디가 다 돌아야 됩니다. 자, 다 돌아야 되는데 수행도 하고 보조를 하는데 그러면 수행과 보조의 차이가 뭘까요? 이렇게 물을 수도 있다고. 자, 수행과 보조의 차이. 글자가 일단 다르죠. 그러면 수행과 보조는 수행이라는 말은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중개사무소에서 문서라는 게 어떤 게 있죠? 뭐 거래계약서, 또 어떤 거요? 확인설명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용어에서 포함하여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나가버리면 앞으로 문서 작성 못한다는 말이 돼. 그래서 반드시 수행이 있어야 돼요. 자, 다시. 공인중개사를 포함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X예요. 보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해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랬죠. 글자 그대로 암기해야 되니까 포함, 수행, 보조를 딱딱딱 연결하시고 이 문서를 작성하게 되니까 이 소공사는 자기가 취득한 계약서에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런 문제도 나오게 됩니다. 문서를 작성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소공사에 대한 정의 세 가지입니다. 포함하여 수행,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해서 용어 중요한 것들을 하나씩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용어의 정의 마지막입니다. 중개보조원이라는 정의가 따라오죠. 자, 6번째 정의입니다. 중개보조원의 정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중개보조원이 무엇입니까? 하면 자격증 없이 일하는 사람 이렇게 알고 있지만 틀리죠. 글자 그대로 이렇게 암기하셔야 돼요.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이 말 빠지면 틀립니다. 아닌 자로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공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중개보조원이라고 합니다. 암기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요 공인중개사란 말을 한번 빼볼까요? 빼고 하더라도 얼마나 말이 매끄러운가 하면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이렇게 시험에 들어왔다니까요. X입니다.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된다? 공인중개사 아닌 자 빠지면 틀려요. 왜? 공인중개사면서 보조하는 자가 있었잖아요. 누구? 소공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용어는 반드시 글자 그대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냥 설렁설렁 공부하면 다 맞게 보인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죠? 자, 공인중개사 아닌 자 반드시 찾아야 되고 그 다음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만 합니다. 여기에 수행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일단 틀린다. 이거 체크하셔야 되죠. 왜? 수행과 보조의 차이. 수행은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계약서 작성하는 것이 수행이니까 여기 수행하는 자 해버리면 중개보조원도 계약서 작성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긴다니까. 그죠? 그래서 수행하면 틀립니다. 자, 보조만 하는데 또 단순한 업무를 보조한대요. 단순한 업무가 뭘까요? 제가 단순한 업무가 뭘까요? 하니까 어떤 분이 아침에 출근해서 커피 끓이면서 밀대 들고 청소하면서 창문 여는 것 그런 말 하면 틀려요. 여기 단순한 업무는 뭐라고 돼 있죠?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다. 아, 그러니까 이 단순한 업무에는 뭐 현장 안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익히셔야 된다. 지금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뭐 창문 열고 전화 받으면서 밀대 들고 청소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중개보조원은 어디까지 할 수 있다? 현장 안내와 일반 서무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도 만날 수 있겠죠. 중개보조원은 현장에 대한 확인 설명을 할 수 있다. 현장 안내를 할 수 있다. 이런 지문이 흘러오면 맞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중개보조원에 대한 정의도 굉장히 중요하고 문서를 작성할 수 없다는 걸 정리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보시면 그죠? 지금 중개사무소 현장에 개공사 사장님 있다 그랬죠? 그럼 자격증을 가지고 일하는 소공사 있다고 들으셨죠? 그 다음 자격증 없이 말하는 중개보조원도 있는데 이 중개보조원이라는 분이 여러분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서 작성하는 경우 본 적이 있나요? 밖에 나가면 의외로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중개보조원은요 자격증만 없는 분이지 중개업을 못 하시는 분이 아니죠. 한 20년 이상 중개업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고객 관리 잘합니다. 영업도 잘합니다. 계약서도 잘 작성합니다. 단지 뭐가 없다? 자격증만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럼 이런 중개보조원이 인물이 못생겼다. 이런 거 아니잖아, 중개보조원이. 그죠? 자격증만 없는 사람이지, 실제 그 중개사무소의 일은 혼자서 거의 다 하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계약을 체결하면 당연히 거래계약서 착착착착 작성하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우시기를 중개보조원은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데 수행하면 안 된다. 이랬잖아, 지금. 그죠? 근데 현장에서는 이런저런 사정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생긴다니까요. 중개보조원이. 자, 그러면 수행을 하면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물어들어요.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다. 또 이게 현장에서는 중요한 모습이죠.
왜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입니까 하면 그 중개보증원은 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 것은 자격증을 빌려서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적발되기도 좋죠. 예를 들면 우리 중개사무소에서 거래계약서는 5년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인설명서 3년 보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도 감독을 하는 관청에서 나와서 자, 지난 2년치, 3년치 거래계약서 가져와 보세요. 확인해 봅시다.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걸 확인을 하는데 글씨체가 일정하게 쫙 맞아야 되죠. 개공사나 소공사만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상한 게 하나 있어. 그럼 이건 누가 작성했는데요? 이렇게 적발되기도 쉽다니까요. 물론 요즘 거래계약서는 컴퓨터에서 쪼로록 뽑죠. 컴퓨터에서 쪼로록 뽑아도 마지막에 서명 날인에는 자기 이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필로 적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글자체가 쭉 달라지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웬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만약 이분이 중개보증원이었다면 자격증을 빌려서 하는 걸로 본다. 자격증 빌려서 하는 걸로 보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된다?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에요. 굉장히 그 내용이 만만치 않은 내용이죠, 지금. 그죠? 현장에서는 이런저런 사정으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중개보증원이 있을 수 있지만 적발되면 1년에 1,000만 원에 해당합니다. 왜? 보조만 해야 되지 수행할 수는 없다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뭐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6가지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자, 가볍게 한번 돌아볼까요? 용어의 정의는 반드시 암기해야 된다. 첫 번째 뭐? 중개. 자, 중개라는 그 긴 내용에 대해서 그림으로도 기억했지만 여러분들은 중개라는 정의에서는 그 밖의 권리를 찾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공인중개사라는 정의 세 종류가 있었죠. 이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자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합격한 자, 그런 소리라고 쓰면 틀립니다. 취득한 자 세 종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용어, 중개업이라는 정의를 배웠고 중개업은 글자가 세 글자니까 조건이 세 가지다. 그죠? 조건이 세 개. 네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 진하게 설명했습니다. 원래 여러분들은 개공사가 시험에 나올 때가 돼갑니다. 개공사는 등록한 자 됐죠? 근데 등록한 자인데 종류가 모두 몇 종류가 있다? 세 종류가 있다. 법인, 공인중개사, 부칙육조가 있다. 여기까지 익히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정의 소공사. 자, 소공사가 들어오면 역시 조건이 세 가지. 사원, 임원을 포함하여 업무를 수행도 하고 보조하는 자. 포함, 수행, 보조 정의합니다. 자, 마지막 6번째 정의, 중개보조원에서 반드시 기억할 것, 공인중개사 아닌 자부터 찾으셔야 됩니다. 아닌 자로서 단순한 업무를 하는 자, 보조하는 자까지 해서 용어 6가지. 오늘 입문과정 첫 만남에서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용어의 정의부터가 본론이고 반드시 출제되는데 절대로 이 단어는 이해하면 안 된다. 암기할 것. 언제까지 암기하면 됩니까? 시험 치는 날까지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2조 굉장히 강조했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제3조 중개할 수 있는 물건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10분 쉬었다가 갑니다.